10일 손톱 물어뜯는 버릇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으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아서 말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릴 때는 잠깐 그쳤다가 뒤돌아보면 어느새 또 손톱을 물어뜯고 있는 아이를 보면 많이 답답하지요. 아이가 손톱을 물어뜯을 때는 버릇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손톱을 물어뜯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다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3번 혼나면 스스로의 의지로 자기의 행동을 고치려고 합니다. 야단을 맞아도 계속한다면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틱 증상과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틱은 자주 눈을 깜빡거린다거나 코를 킁킁거리는 등 자신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시기의 틱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틱을 만성적으로 가진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생이 되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렇게 틱 증상이 반복된다면 소아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나타난다면 아이가 감당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 동생이 태어난 후에 손톱을 물어뜯고 자해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는 동생한테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상실감이 원인입니다. 이때는 아이를 더 많이 안아주고 아이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동생이 태어나도 너에 대한 사랑은 늘 변함이 없음을 느끼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손톱을 물어뜯는 것 같다면 막기보다는 스스로 그만둘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누구야? 내가 손톱을 물어뜯으면 손톱 모양도 미워지고 손톱 밑에 있는 벌레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서 배가 아플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톱을 계속 물어뜯는다면 마음 편하게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지능이 발달하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손톱 물어뜯는 버릇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도 자기의 손톱을 물어뜯는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아이가 괴로운데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스트레스를 줄여나간다면 점점 손톱 물어뜯는 버릇도 사라질 것입니다. 12. 사정상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보육기관에 맡기고 일을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맡기고 저녁에 데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공부를 하기 위해 외국에 나간다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부모가 없는 동안 아이가 잘 지낼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들에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절대 아이와 오래 떨어져 있지 말라고요. 아이가 집을 떠나서 1, 2년 정도 살 수 있는 나이는 중학교 3학년 정도입니다. 캠프에 가서 지낼 수 있는 나이도 초등학교 3학년은 돼야 합니다. 따라서
5, 6세의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시기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엄마와 떨어지게 되면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도 더듬고 똥을 지리는 아이들도 있고 손톱을 물어뜯는 등 이상 행동도 많이 나타나지요. 엄마와 떨어진다는 것이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감당 못할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아이와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돌봐주실 분을 집에 오게 해서 같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엄마와 함께 지내는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아이와 떨어졌다 만난 후에는 되도록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이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유증 없이 아이가 밝게 자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잘 키워놓으면 그 이후에는 한숨 돌릴 수 있습니다. 아이와 떨어져 지내는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생각할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13. 밥 먹일 때마다 전쟁을 치러요. 밥 잘 먹는 아이는 부모들의 소망입니다. 아무거나 줘도 앙증맞은 입을 오물거리며 맛있게 먹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엄마 아빠는 배가 부르지요. 하지만 밥을 잘 먹지 않아 끼니 때마다 아이와 실랑이를 벌이게 되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식사 시간은 전쟁터가 따로 없게 됩니다. 아이들이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식습관의 문제인데 대표적인 것이 단맛이 강한 간식을 너무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맛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탕, 과자, 빵, 초콜릿, 요구르트 등 단맛이 나는 음식을 좋아하고 또 아이들을 통제하기 위해 어른들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단맛은 식욕을 떨어뜨리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몸에서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피곤할 때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으면 잠깐 동안 생기를 느끼는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평소에 단 음식을 많이 먹는 아이들은 단맛을 통해 포만감과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되면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밥은 단맛에 비해 자극적이지 않아 아이들은 굳이 맛도 없는 것을 먹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때는 단맛이 강한 간식을 줄여야 합니다. 감자나 고구마 등 천연 재료로 만든 간식을 준비하고 다음 식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양을 식사 1~2시간 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더 달라고 해서 원하는 만큼 간식을 주게 되면 아이는 식사 시간에 밥을 거부하게 되고 밥을 적게 먹었으니 배가 고파서 또 간식을 찾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원칙을 정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간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외에는 아이가 다른 군것질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고 따라다니면서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밥숟가락을 들고 따라올수록 아이들은 도망가게 되고 때로는 밥을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100원 주면 먹을게, 게임하게 해주면 먹을게 하며 협상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밥을 먹는 것이 부모와 아이 사이에 싸움의 주제가 되면 올바른 식습관을 들이기 힘들어집니다.
아이에게 일정한 식사 시간을 알려준 후 시간이 지나면 밥상을 치우고 다음 식사까지 간식을 주지 않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음식의 특정한 맛과 느낌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경우입니다. 밥을 싫어하는 아이들의 경우 밥의 냄새와 찐득찐득한 느낌이 싫어서 거부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밥 대신 쌀로 만든 국수나 빵을 주어도 됩니다.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런 아이들조차 몇 가지 음식은 먹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지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냄새, 촉감, 색깔, 맛이 다 다른데 억지로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면 식사 자체를 싫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떤 맛과 느낌 때문에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지 잘 살펴본 후 아이가 좋아하는 맛과 느낌으로 음식을 만들어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먹습니다. 아이가 잘 먹는 음식의 리스트를 만들어 그 맛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이가 좋아하는 맛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매운 것을 잘 먹는 아이들도 있고 짠 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고소한 맛, 튀긴 음식 등 공통점을 찾아 아이에게 맞는 조리법으로 만들어주세요. 보통 아이들은 6개월 정도 이렇게 해주면 음식을 잘 먹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먹는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싫다고 하는데 부모는 영양을 따져가며 싫어도 먹으라고 강요하다 보면 아이는 도망가고 토하면서 음식을 더 거부하게 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맛을 즐기게 해주면서 새로운 맛에 한두 번씩 도전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의 맛도 배우고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급식을 먹지 못하고 특정 음식만 먹으려고 한다면 반찬 도시락을 싸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식탁 앞에 펼쳐놓고 먹는 것입니다.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한번 먹어볼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같은 밥이라도 여럿이 먹으면 맛있듯이 아이들도 함께 어울리면서 맛있게 먹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지요. 14. 아이가 디지털 기기를 손에서 놓지 않아요. 구글, 페이스북 등에서 일하는 실리콘밸리 종사자들은 아이들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얼마나 허용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의 자녀가 대부분 다니고 있는 발도르프 학교를 보면 아날로그 교육을 강조하며 아이들에게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접할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컴퓨터 수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정작 자신의 10대 자녀에게는 아이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무렇지 않게 영유아에게조차 디지털 기기를 쉽게 허용하는 걸까요? 미디어 미래연구소의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아이가 스마트폰을 처음 접한 시기는 6개월 이전이 2.3%, 12개월이 14.7%로 만 1세 이전의 17%가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3에서 5세 유아 중 28.9%가 하루에 한두 시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모들의 스마트폰 허용 목적에 있습니다. 조사 결과 아이에게 방해받지 않고 다른 일을 하기 위해,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아이가 좋아해서가 1에서 3위로 전체의 85.4%를 차지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는 이유가 대부분
부모의 편의를 위해서라는 현실이 조사로 드러난 것입니다. 만 4에서 6세는 일생을 통틀어서 가장 창의적인 나이입니다. 보통 어른들은 의자를 봤을 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가구라는 사실을 떠올릴 뿐 그 외에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4에서 6세 아이들은 의자를 뒤집어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의자를 여러 개 붙여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없이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이지요. 또 이 시기의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냅니다.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분석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호기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자극보다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극을 주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이가 만약 "엄마, 이건 뭐야? 저건 왜 그래? 라고 물으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는데? 라는 식으로 되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렇게 묻고 대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창의성도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기기는 그 기계 안에 저장된 기능에만 충실합니다. 답을 알려줄 수 있을지언정 더 깊은 생각을 유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다르게 생각하고 뒤집어 생각해보는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디지털 기기를 통해 단편적이고 획일적인 자극을 받는 학습에 익숙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5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디지털 기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범위와 시간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을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부모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는 가급적 스마트폰 사용을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컴퓨터를 접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는데요. 요즘은 한글이나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아이 혼자 컴퓨터를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시킨 것만 하던 아이도 조금 지루해지면 여기저기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학습 프로그램보다 더 재미난 게임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영어 공부하라고 인터넷을 하게 했는데 엉뚱한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황당해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러므로 학습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엄마나 아빠가 아이 옆에 붙어서 제대로 학습을 하고 있는지 챙겨야 하고 시간도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학습보다는 책이나 다른 교재를 이용한 학습을 권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은 화면이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책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의력을 키우는데도 컴퓨터는 좋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은 제한된 자극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이에게 몸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세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배웁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놀다 보면 디지털 기기를 들여다보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게 훨씬 더 재미있음을 알게 되어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게 됩니다. 15. 5세인데 한글을 깨치지 못했다면 학습장애가 있는 건가요? 학교 입학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글을 떼지 못했다면
불안한 마음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한글을 가르치려 애쓰는데 아이가 부모의 마음처럼 따라오지 않으면 학습장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아직 한글을 떼지 못했다고 해서 학습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능 검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지요. 어떤 교육이든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 6세 정도 되면 뇌에서 언어 발달과 관련 있는 측두엽과 수개념과 관련 있는 두정엽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글이나 수학을 가르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학교 입학 시기가 8세로 정해진 것도 이런 아이들의 뇌 발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6세가 넘어서도 한글 학습이 잘 안 된다면 원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학습장애가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집중력이 약하거나 공부할 마음이 없어서 학습이 안 되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보통 3, 4세 때 학습을 시킨 아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지겨워져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5, 6세에 가르치면 한두 달이면 될 것을 3, 4세 때부터 시작하면 1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의 흥미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아이의 학습이 늦다며 병원을 찾은 엄마가 있었는데 아이가 연필 잡는 것조차 싫어해서 검사를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시켰으면 벌써 연필조차 거부하는 것인지 참 안타까웠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큰 문제만 없으면 5, 6세 때 한글을 익히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이가 한글 학습을 싫어하거나 불안이 많고 충동 조절이 안 될 때는 학교 들어가기 6개월 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글과 수학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더라도 과도한 학습은 아이의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새롭게 배우는 게 있어야 재미가 있는데 다 아는 내용을 가르치면 흥미가 떨어져 학교는 재미없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어떤 엄마는 아이를 한글 교육조차 시키지 않고 학교에 보냈다고 해요. 그 아이는 처음에는 헤맸지만 자기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도 열심히 듣는 아이가 예쁘니까 칭찬을 해주었고 아이도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어서 공부도 잘하게 되었대요. 아이가 한글 학습을 힘들어할 때는 그 원인과 파악이 먼저입니다. 학습장애인 경우는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고 과도한 조기 학습으로 인한 것이라면 학습 분량과 방법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분간 아이를 힘들게 했던 교육을 중단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 천천히 재미있게 다시 시작하세요. 16.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면 갑자기 말을 더듬어요. 말을 잘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집에서는 멀쩡히 말을 잘하다가 유치원에서 발표를 할 때나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말을 더듬으면 그 아이의 모습에 엄마 아빠도 기가 죽게 되지요. 보통 말 더듬증은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3세 전후에 많이 나타납니다. 머릿속에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말을 더듬게 되는 것이지요. 이때는 내버려두면 언어 능력이 발달하면서 말 더듬는 것이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3, 4세에는 말을 잘하던 아이가 5, 6세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더듬기 시작했다면 사회 불안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 서면 불안해서 말을 더듬는 아이들도 있는데 엄마 아빠에게 사회 불안증이 있다면 아이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 문제 없던 아이가 갑자기 말을 더듬는다면 큰 충격을 받을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어른들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거나 집단적으로 맞는 등 아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때 말 더듬증이 나타납니다. 얼마 전에 심한 말 더듬증으로 병원을 찾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말을 잘하던 아이였는데 아빠가 자살을 하는 끔찍한 일을 겪은 후 말 더듬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와 놀이심리 치료를 꽤 오랫동안 해야 했어요. 체질적으로 사회 불안이 있어 말을 더듬는 아이라면 당장 어떤 치료를 시작하기보다는 아이가 불안해하는 상황을 줄이면서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언어 치료가 쉽지 않고 자라면서 불안을 견디는 능력이 커지면 말 더듬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조금 기다려보고 말 더듬증이 더 심해진다면 불안 치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은 후 시작된 말 더듬증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아이의 경우 말 더듬증이 사라졌지만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이 계속되어 치료가 오래 이어졌습니다. 놀이심리 치료와 약물 치료를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 더듬증도 줄어들게 됩니다. 체질적인 문제이든 충격으로 인한 말 더듬증이든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일부러 아이를 여러 사람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 말 더듬증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은데 이는 역효과만 가져옵니다. 오히려 불안이 커져서 더 말을 더듬거나 아예 말을 안 하게 되지요. 더군다나 형제가 있을 경우 다른 아이가 말 더듬는 것을 따라할까봐 더 적극적으로 아이의 말 더듬증을 고치려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적으로 불안증이 없다면 다른 형제가 말 더듬증을 보일 확률은 적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 하지 마라 하는 말보다는 가만히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엄마는 답답한 마음에 아이가 말을 더듬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똑바로 말하라고 다그치게 되는데 그럴수록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입을 닫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속 시원히 하지 못하는 아이의 답답함에 공감하며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귀 기울여 주세요. 엄마가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아이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겨 말을 더듬는 것도 줄어들게 됩니다. 17. 남자, 여자, 형제 언제부터 따로 재워야 하나요?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 부모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딸도 키워보고 아들도 키워봐서 좋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니 좋은 면도 있지만 동성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남매를 언제부터 따로 재워야 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기 전에 따로 재우면 됩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찾아가다 초등학교 3, 4학년쯤이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따로 자려고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은 사춘기가 시작될 무렵이 되면 남자 형제와 같이 자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보통 여자아이들 때문에 남매가 따로 자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남매가 같이 자는 모습에 자꾸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면 혹시 엄마 자신에게 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아이가 성적인 호기심이 많아져서 성에 대해 질문을 자주 하거나 텔레비전에서 본 키스 장면을 흉내내려 한다든지 하면 이성 형제를 통해 자신의 궁금증을 풀려고 할 수 있으므로 따로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텔레비전 드라마의 애정 표현 수위가 높아져서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민망한 장면도 많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어른들의 세계를 접하면 조숙해져서 아이들만의 감수성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됩니다. 18. 아이에게 부부싸움을 들켰어요. 아마도 살면서 한 번도 싸움을 하지 않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 하더라도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남녀의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문제는 부부싸움으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 엄마 아빠는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런 엄마 아빠가 싸움을 하면 아이들은 자신의 보호막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 아빠는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것이지만 그것을 보는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지겠구나. 그럼 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부부싸움으로 인해 불안을 심하게 느끼는 아이들은 온갖 스트레스 반응을 다 보입니다. 갑자기 손가락을 빨기도 하고 퇴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시스템이 날아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그만큼 큰 것이지요. 부부싸움이 지나쳐 가정폭력까지 일어났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부모가 조절력을 잃고 폭력을 보이면 아이도 감정 조절력이 떨어져 문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는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들켰을 경우에는 엄마 아빠도 너희들처럼 싸울 수 있어. 하지만 싸운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헤어지는 것은 아니야. 조금 지나면 화해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 부부싸움이 진정되었을 때는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화해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엄마나 아빠 어느 한 명만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같이 해야지요. 그래야 아이의 불안감도 줄어들고 싸우고 화해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19. 남자아이인데 여자 옷을 사달래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여자아이들은 일부러 사주지 않아도 분홍색 옷과 신발에 열광하고 남자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총싸움, 칼싸움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이들은 지겹도록 공주놀이와 칼싸움, 총싸움 놀이를 하면서 여성으로서 혹은 남성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갑니다.
성 정체성을 강화해 가고 있는 이 시기 아이들은 옷 입는 것에도 민감합니다. 남자아이들의 경우 분홍색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옷을 사주면 여자 옷이라며 강하게 거부합니다. 반대로 여자아이들에게 오빠 옷을 물려 입히려고 하면 나 남자 아니야 하며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여자 옷을 좋아하고 사달라고까지 한다면 성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쯤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18개월쯤 되면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정확히 알게 되고 36개월쯤 되면 남자가 무슨 일을 하고 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충 알게 됩니다. 요즘은 남녀 차별 없이 기르는 문화가 대세이긴 하지만 5, 6세까지 이런 발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전문의를 찾아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호전이 빠르지만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잘못된 성 정체성이 굳어져서 치료가 힘들어집니다. 몸은 남자인데 여자아이의 성향을 갖고 태어난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이것은 아주 드문 경우이고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8개월 이후에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실히 알게 된 아이들은 주변의 동성 어른을 보며 성 역할을 배워갑니다. 남자아이는 아빠를 보며 여자아이는 엄마를 보며 성 역할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이때 주변에 자신과 동일시할 남자가 없었다든지 아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든지 엄마가 너무 극렬해서 남자아이의 특성을 무시했다든지 하면 아이는 남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갈 기회를 잃게 됩니다. 결국 몸은 남자지만 내면은 여자의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보통 생물학적 이유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이유로 성 정체성을 정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아이의 환경을 바꾸고 심리치료를 진행하면 남성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20. 아들 가진 부모가 알아야 할 교육 노하우가 있나요? 남자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이래저래 걱정이 많습니다. 여자인 엄마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공격성이 강해 조금이라도 자기가 억울한 상황에서는 말보다는 몸으로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게다가 공부를 시켜보면 여자아이들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져 답답할 때도 많습니다. 저 역시 남자아이를 둘씩이나 키운 엄마로서 남자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남자아이를 키울 때는 힘들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일단 뇌 발달이 여자아이들보다 1년 정도 늦기 때문에 느긋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누나라고 봐야 합니다. 몸도 더 빨리 자라고 학습 능력도 좋습니다. 남녀공학 중학교의 경우 전교 1등은 대부분 여자아이가 차지할 정도로 여자아이들이 뛰어난 능력을 보이지요. 공부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떨어집니다. 준비물 챙기는 것에서도 차이가 나고 수행평가에서도 여자아이들과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을 괴롭히고 놀리는 현상까지도 나타납니다. 유치원에서도 요즘은 여자아이에게 맞고 우는 남자아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수준이 같아지는 시점이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기 싫으면 중학교 때부터 남녀공학을 보내지 않는 것이 좋고, 그럴 수 없다면 중학교 3학년까지는 누나를 모시고 산다는 마음으로 학교에 보내는 것이 편합니다. 저 역시 경모와 정모를 남자중학교, 남자고등학교에 보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충동 조절이 잘 안 되고 성적 자극에 약하고 뇌도 천천히 발달하는 등 여자에 비하면 열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기르면 세상을 위한 큰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게 남자아이들입니다. 무뚝뚝하지만 정도 있고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한 우물을 파는 경향이 있지요. 그래서 여자아이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게 하기보다는 남자아이들끼리 경쟁하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남자아이를 키우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이 공격성 조절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보다 공격성이 강해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서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이런 공격성을 조절해주지 않으면 힘센 것이 옳은 것이라는 가치관을 갖게 되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들을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공격성을 보일 때 남자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며 별일 아니라는 듯 넘어갈 때가 많은데, 이런 태도가 남자아이의 공격성을 키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남자아이들에게는 이성적, 논리적으로 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몸으로 표현하기 더 좋아하는 아이들은 말이 단순하고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도 서툴고 언어 능력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논리적으로 길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할 때 무조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면 들어주지 말고 왜 그런 장난감이 갖고 싶은지 이야기하면 사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우도 줄어들고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을 하는 습관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신혜진 선생님의 프롤로그로 책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프롤로그 5, 6년차 부모들에게 아이가 5살이 넘으면 부모는 만세를 부릅니다. 대부분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서 비로소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편해질지언정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육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유치원에 간 사이 웹사이트를 들락거리며 육아 정보를 찾곤 합니다. 평소 아이를 느리게 키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던 저였지만 막상 제 아이를 키울 때만큼은 조기 교육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힘들었습니다. 큰아이 경모는 새로운 상황에 적응이 힘든 아이니까 세상과 교류하는 법만 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아이에게 이런저런 교육을 시키곤 했습니다. 둘째 정모는 영재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뛰어나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한번 가르쳐봐 하는 욕심이 계속 들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저의 욕심이었습니다. 아이가 잘 따라온다는 생각은 저만의 착각이었을 뿐 실제 아이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못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 엄마가 시키는 것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말이지요. 급기야는 시험에 대한 부담감에
거짓말까지 하게 되었고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정말 머리가 좋습니다.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할 줄 알고 지능이 발달해서 학습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당연한 듯 아이 교육에 매달리는데 이때 중요한 학습은 영어 한마디 더 하고 글씨 잘 쓰고 덧셈 뺄셈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조절력, 충동 조절력, 집중력, 공감 능력, 도덕성, 사회성,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 등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반을 바로 이때 잡아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앉아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래 아이들과 놀이를 통해 부모와의 교감을 통해 보다 다양한 상황을 실제로 보고 겪으며 자연스럽게 깨치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발 아이에게 학습을 시키려 하지 말고 아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 넓은 세상을 보여주세요. 공부는 앞으로 지겹게 하게 됩니다. 반면 부모의 체온을 느끼며 함께하는 순간, 친구와 깔깔거리며 노는 순간은 평생 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이와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결국 최고의 공부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이제 큰아이 경모와 둘째 아이 정모는 모두 대학에 들어가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동안 가장 저를 힘들게 했던 것과 진료실에 찾아온 부모들의 수많은 물음을 떠올리며 그에 대한 답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연구해온 발달학 이론과 저의 임상체험,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아이는 6세까지 자아의 70%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곧 인생을 살아가는 기반의 70%가 바로 이 시기에 완성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 책이 지금 당장이 아닌 아이의 20년 뒤를 위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